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 바로 반세기 동안 하늘을 지배해온 전투기죠. F-15 이글에 관한 것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왜 이 전투기가 하늘의 제왕으로 불리는지 또 50년 넘게 공중전에서 한 번도 안 졌다는 게 정말 가능한 건지 그 비결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F-15의 시작부터가 극적이죠. 때는 냉전 시대 소련이 미그 25, 그 폭스벳이라는 전투기를 딱 공개했는데 그 유명한 미그 25요? 네. 이게 서방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랑 상승 능력 때문에요. 여기에 맞설 전투기가 그땐 정말 시급했죠. 그래서 F-15이 태어난 거군요. 그렇죠. F-15는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 그러니까 미그 25를 압도해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맥도넬 더글러스, 지금의 보잉이죠. 거기서 만든 겁니다. 야, 정말 태생부터 라이벌을 정해놓고 만들어진 거네요. 그럼 F-15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든 그 핵심 역량들,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료들을 보면 처음부터 강조되는 게 역시 강력한 엔진, 그리고 기동성이던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빠르다는 걸 넘어서 높은 고도에서 싸울 때 에너지를 잃지 않는 능력이 중요했거든요. 그게 공중전에서는 핵심이겠네요. 네, 특히 초기 모델에 들어간 프렛 앤 휘트니 F100 엔진 두 개가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추력 대중량비 이걸 제공했어요. 추력 대중량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전투기 무게보다 엔진 힘이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기가 수직으로 그냥 솟구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이죠. 와, 수직으로요? 네. 이걸로 고도를 순식간에 확보하고 또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공중전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미그 2호의 고고도 고속 성능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설계 철학이 딱 반영된 거죠. 이야, 엔진 힘만 해도 대단한데 근데 F-15가 엔진만 센 건 아니잖아요. 무장 능력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공대공 미사일은 뭐 기본이고 나중에는 지상 공격까지 가능해졌다고요? 네. 그게 또 F-15의 중요한 진화 과정인데요. 초기 F-15AC 모델은 정말 철저하게 공중 우세 임무, 그러니까 하늘을 장악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AAM-7 스페로어나 AIM-9 사이더와인더 같은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20mm 벌금포, 딱 이렇게 무장했죠. 오직 공중전만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플랫폼 자체가 워낙 강력하니까 이걸 지상 공격에도 써보자는 요구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F-15의 진화하는 능력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레이더 성능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멀리 보는 것 이상의 기능이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초기 레이더도 당시 기준으론 뛰어났지만 진짜 역시는 최신 개량형들, 특히 F-15 2계열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APG-70 레이더, 그리고 더 나아가서 F-15K나 F-15EX에 탑재된 ASA 레이더에서 나타납니다. ASA 레이더. 요즘 전투기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게 기존 레이더랑 비교해서 조종사에게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는 건가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죠?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는 안테나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돌려야 했어요. 한 번에 한 방향만 볼 수 있었죠. 네네. 근데 이 ASA 레이더는 수많은 작은 송수신 모듈들이 마치 수백, 수천 개의 눈처럼 각각 전자빔을 쏴서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또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요, 여러 개를. 네. 예를 들면 공중에 있는 적기를 추적하면서 동시에 지상 목표물도 식별하고 심지어 전자전 공격까지 수행하는 이런 다중임무 수행 능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지는 거죠. 조종사 입장에서는 전장 상황을 훨씬 더 넓고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 같은 기술이네요. 그렇죠. 자, 이제 F-15가 하나의 모델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계속 진화해 왔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F-15 이야기의 진짜 핵심 같아요. 먼저 초기 모델인 F-15AC 이글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F-15A는 1인승, B는 2인승 훈련기였고요. 이걸 개량한 게 C형, 1인승과 D형, 2인승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얘들은 정말 순수한 제공 전투기였습니다. 공중 우세를 위해서만 태어난 거죠. 바로 이 기체들이 그 104승 0패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만든 거고요. 맞습니다. 그 기록의 토대가 된 기체들이죠. 오직 하늘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등장이요. 이건 F-15의 역할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은데요.
공중전 능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정밀 지상 공격이 가능하게끔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어요.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던 걸까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장의 요구가 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하늘만 장악하는 게 아니라 날씨가 안 좋거나 밤에도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핵심 시설을 정밀하게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진 거죠. 아, 그럼 복합적인 능력이 필요했군요. 네. 그리고 F-11 같은 기존 공격기들이 좀 낡아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맥도넬 더글러스가 F-15의 그 강력한 기체 성능이랑 많은 무장을 실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잠재력이 충분했군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렌티언 포드라고 야간 저고도 항법이랑 조준을 도와주는 첨단 장비를 달고 또 동체 옆에 컨포멀 연료 탱크, CFT라고 하죠. 이걸 붙여서 항속거리도 늘리고 무장 장착점도 추가하고 이러면서 F-15E라는 아주 걸출한 전폭기가 탄생한 겁니다. 와, 하나의 비행기로 제공권 장악이랑 정밀 타격을 다 한다니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스트라이크 이글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그리고 바로 이 F-15E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한국공군의 요구에 맞춰서 더 발전시킨 게 바로 F-15K 슬램 이글이잖아요. 이건 뭐 워낙 유명한 기체죠. F-15K는 어떤 점이 특별한 건가요? F-15K는 F-15E가 가진 입증된 능력에 더해서 그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APG-632V1 레이더, 이건 나중에 ASA로 또 업그레이드 됩니다만, 그리고 타이거 아이 암법 조준 포드, 또 슬램 아이와 같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 이런 것들을 한국공군의 그 특수한 작전 요구사항에 맞춰서 딱 맞춤 제작한 모델입니다. 우리나라만을 위한 버전이군요. 네, 이걸로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그 주변 지역의 잠재적인 위협까지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하면 타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단순히 좋은 전투기를 사온 걸 넘어서 우리나라 안보 환경에 맞게 플랫폼을 최적화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 맞춤형 F-15를 운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F-15K가 좀 더 특별한 케이스인가요? 이스라엘의 F-15I 람, 사우디아라비아의 F-15SS, 싱가포르 F-15SG, 또 카타르의 F-15QA 등등 여러 나라가 자기들 요구에 맞춰서 F-15E 기반의 파생형을 도입했습니다. 아, 꽤 많네요. 네. 그런데 F-15K는 도입할 당시에 그 기준으로 보면 가장 최신의 기술과 무장 통합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 또 F-15 플랫폼 자체가 얼마나 유연하고 확장성이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정말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투기네요. 그리고 그 진화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F-15EX, 이글2라고 들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인데 이건 또 어떤 점에 달라졌습니까? F-15EX는 뭐랄까 진짜 디지털 이글이라고 두를 만합니다. 조종석부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커다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로 도배라되어 있고요. 아, 정말 최신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최첨단 플라이바이와이어 비행 제어 시스템, 아주 강력한 전자전 장비, EPAWS,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개방형 임무 시스템, OMS 아키텍처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개방형 임무 시스템이요? 그게 어떤 장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무기 체계를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통합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예요. 마치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 하듯이요. 미래의 위협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업그레이드가 쉬워졌군요. 그렇죠. 게다가 무장 탑재량도 기존 F-15보다 훨씬 늘어나서 공대공 미사일을 막 22발까지 싣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극초음속 무기 같은 차세대 무기까지 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1970년대 설계가 2020년대 최첨단 기술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셈이죠.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 F-15가 성공한 비결이 단순히 처음 설계가 좋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네요. 오히려 계속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끊임없이 자신을 바꿔나간 그 적응력, 그게 핵심 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확합니다. 물론 초기 설계가 뛰어났다는 건 아주 중요한 기반이었죠. 하지만 F-15가 반세기가 넘도록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바로 이 지속적인 진화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속적인 진화요? 네, 전장 환경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또 운용하는 국가들의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서 끊임없이 개량되고 새로운 파생형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마치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히 새 기술을 덧붙이는 걸 넘어서 플랫폼 자체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F-15의 가치를 알아보는 건 미국뿐만이 아니죠.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여러 동맹국에서 여전히 주력기로 쓰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과 위협에 처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F-15를 선택하고 계속 운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기체가 얼마나 신뢰성 있고 성능이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특히 이스라엘 공군 같은 경우는 F-15로 수많은 실전 경험을 쌓았고 이걸 바탕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개량을 하거나 전술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F-15가 단순히 미국이 만든 전투기가 아니라 여러 운용 국가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함께 발전해온 플랫폼이라는 점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요즘 F-35 같은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등장한 시대잖아요. 네. 그런데 왜 여전히 F-15EX 같은 어떻게 보면 4.5세대 전투기를 새로 생산하고 또 F-15K 같은 기존 기체에 대해서도 대규모 성능 개량을 추진하는 걸까요? 심지어 어떤 계획 보면 거의 2048년까지 거의 80년 가까이 운용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현대 공군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른바 하이로우 믹스 전략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이로우 믹스요? 네.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서 핵심 정보를 얻거나 선제 타격을 가하는 뭐랄까 선봉다 역할이 아주 뛰어나죠. 하지만 가격도 비싸고 운용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비싸죠. 반면에 F-15EX 같은 기체는 스텔스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훨씬 더 많은 무장을 싣고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면서 강력한 레이더와 전자전 능력으로 후방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미 제공권이 확보된 지역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퍼붓는 데 강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임무에 가장 비싼 최첨단 스텔스기만 투입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검증되고 신뢰성 높은 플랫폼, 그러니까 F-15 같은 기체를 계속 개량하면서 스텔스 기서 서로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역할을 근달을 분 범에는 맞습니다. F-15의 그 오랜 운용 역사와 F-15EX의 등장은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되고 끊임없이 개량되어 온 플랫폼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설계만이 혁신이 아니라 검증된 플랫폼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건 역시 아주 중요한 혁신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F-15는 그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F-15EX는 디지털 설계랑 개방형 아키텍처 덕분에 앞으로 업그레이드하기도 훨씬 쉽다는 장점도 있겠네요. 그렇죠. 미래 대응력이 더 좋아진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F-15 이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전투기의 성능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첫째, 그 미그 55라는 명확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태어나서 압도적인 공중 우세 능력을 확보했던 탄생 배경. 네. 둘째, 50년 넘게 이어져 온 그 공중전 무패 기록이라는 정말 놀라운 성과. 104대 0이죠. 셋째, F-15E, K, EX처럼 끊임없이 개량하고 파생형을 개발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맞춰 진화해온 그 놀라운 적응력.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텔스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최신형이 생산되고 기존 기체는 2040년대 후반까지 운용될 예정이라는 그 지속적인 생명력까지 정말 한편의 서사시 같습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그 적응력과 지속성, 이 두 가지가 F-15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전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플랫폼으로 계속 거듭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오늘 저희는 냉전 시대의 제공 전투기에서 시작해서 현대 전장의 다재다능한 주역으로 진화해온 F-15 이글의 여정을 정말 깊이 있게 따라가 봤습니다. 뛰어난 기본 설계 위에 끊임없는 적응력이 더해져서 만들어낸 결과였네요. 특히 우리 하늘을 지키는 F-15K가 이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F-15의 이 반세기가 넘는 역사와 F-15EX 같은 최신 개량을 보면서 우리는 군사기술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아주 혁신적인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과
이미 검증된 기존 플랫폼을 계속해서 개량하고 발전시키는 것, 이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F-15는 이 후자의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공중전 환경에서 이런 진화하는 고조는 또 어떤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될까요? 여러분께서는 이 F-15의 오랜 역사와 끊임없는 변신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오셨는지 궁금합니다.